원 좋은 사람이 알 박으면 민간인 마을이고 나중에 온 사람한테 꺼지라고 하면 민병되고 죽여서 털면 도적이고 행인이 마을 사람을 쏴 죽여도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거친 버전의 폴가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볼 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뭐야? 종말. 아포칼립스 이후죠. 포스트. 종말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비도 있고 핵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EMP도 있고 뭐 기후 위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종말 시나리오야. 세상이 막 흉흉해지고 어떻게 막 생존해 나가고 서로 막 인간이 더 무섭고 뭐 이런 상황 있잖아. 요거 이제 창작물에 나오는 이런 설정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란 뭐냐? 사이언스 픽션의 하위 장르로서 세계 종말을 주제로 하는 장르다. 어떠한 이유로 현존하는 인류 문명이 붕괴하고 난 뒤를 다루는 세계관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픽션을 통틀어서 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인데 세계 종말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장르인 거죠. 그래서 뭐 아포칼립스는 뭐 이런 뜻이다. 아마게돈은 이제 제가 안산 피카디리 극장에서 봤어요. 아마게돈 있고 아마겟돈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은 아시죠? 날아가가지고 맞추는 거. 이게 아마겟돈이고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아마게돈은 또 다른 거예요. 흥행은 하지 못했죠. 아마게돈 게임 만화영화로 출시 예정. 아마게돈 프로젝트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용트림하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니는 별로 안 좋게 됐어도 OST가 더 좋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OST로는 드물게 15만 장이 넘는 판매를 기록한 바가 있다. 말이 하나가 지배적으로 좋았다는 평가지만 손님 이건 김밥이 아니고 말입니다. 알았으니까 김밥 하나 주세요. 손님 이건 김밥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 예. 자, 사이언스 픽션 장르계에서 종말의 때라는 관념을 가리키는 의미로 아포칼립스라는 용어를 차용한 이래 아포칼립틱 픽션이라고 하면 세계 종말을 다루는 서브 장르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땡땡의 이후를 나타내는 포스트를 덧붙여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세계 종말 이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서브 컬처계의 용어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 장르는 현실적으로 고찰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존용품 시장이 발달한 나라로 미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게임도 있죠. 5초 준다였나? 60초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핵전쟁 아포칼립스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뭐 멸망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거야. 아포칼립스 상황이 왜 됐냐. 아포칼립스의 원인, 문명이 붕괴됐어. 어떻게 붕괴됐을까요?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고 핵무기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는 더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있고요. 제3차 세계대전, 지금 좀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뒤숭숭하단 말이야. 그치? 지금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물가는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러다가 못 견디고 이거를 타개하려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요거 그냥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했는데 지금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쵸? 돈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침착맨에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 침착맨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침착맨은 망치질 하나도 못한다. 생존력이 제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에 들어가면 난 그냥 죽어요. 망치질을 하겠지? 망치질도 못해 진짜로. 못이 막 구부러져.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 제 3차 세계대전도 있고요. 좀비가 창궐하고, 이 좀비 창궐은 이제 창작물에 많이 쓰는 거죠. 좀비 바이러스가 뭐 창궐했다, 좀비 형태로 뭐가 됐다, 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좀비가 되는 원인도 다 달라요. 돌연변이 창궐도 있고, 외계의 침공도 있고, 경제 파탄, 자연재해, 쓰나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뭐가 부서지고 하면서 불타고 이러면서 위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생겨서 태양빛을 차단하게 되고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져서 다 조져진다. 뭐 이런 대충 그런 내용이야. 전체 충돌, 소행성이 날아와서 박힌다거나 뭐 이런 거, 전염병이 돈다거나, 생화학무기는 뭐 전쟁하고 뭐 이어지는 건데 여기 뭐 다 들어가는 내용도 많네요. 기계의 오류, 기계가 갑자기 막 터미네이터처럼 갈 수도 있고, 그레이구도 기계의 오류겠죠. 나노머신이 머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통제가 실패해가지고 증식으로 멸망. 막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종족 나오잖아요. 종족 뭐 인간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기계 종족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기계 종족이 말이 돼? 기계 종족을 왜 넣어? 근데 말이 된다. 처음 시작이 그게 아니었을 뿐 자기가 자기를 계속 만들어내면 종족이 될 수 있죠. 기계의 반란, 이것도 뭐 비슷한 거고, 환경 문제, 기후 위기. 기후도 사실은 뭐 안 건드려도 그냥 빙하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올 때가 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단지 조금 앞당겨졌다.
그래서 막 수많은 빙하기들이 왔었어. 인간이 살 때도 빙하기가 왔고. 그리고 인간이 죽을 때가 됐다고 공룡 따라간다고 하는데 공룡에다가 대지 마세요. 얘는 2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6,600만 년 전에 멸종된 거니까 거의 사실상 한 2억 년 조금 안 되게 살았어. 우리는 이만큼이야 진짜. 이 공룡 왕조가 2억 년이었는데 공룡 따라간다? 말이 안 돼 이거는. 우리는 그냥 삼국지로 치면은 엄베코 같은 거야.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거의 그냥 한 왕조라고 보면 되지. 대단한 동물들이야. 되게 오래 장악을 했잖아. 사실 공룡들이 어찌됐든 멸종을 했는데 얘네도 과학기술이 되게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컴퓨터 막 하고 있는 공룡들 막 있고 막 그런 애니메이션 있었어. 아무튼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이 멸망했다 요거가 다 내재돼 있나봐. 이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 DNA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게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겠지? 아무튼 요런 상황이었고 클리셰들이 있습니다. 멸망한 원인은 꼭 인류가 자초해요. 환경재해도 인류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재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연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 그대로잖아. 그치? 근데 그게 결국은 인간한테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상황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연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자기한테 불리한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자연이 노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독점돼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는 독재자가 생김. 매드맥스나 일라이처럼 물이 타는데 필요하니까 요걸 가지고 권력이 생긴다. 그리고 탈 것은 물과 석유 다음으로 귀중한 자원. 깨끗한 새 차량은 극히 보기 드물고 대부분 고철 수준으로 나오는데 매드맥스 시리즈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험악한 치안 상황 때문에 장갑차 수준의 차량이 자주 등장한다. 맞아. 차량도 마개조돼 있어. 차량을 가동할 석유 등 연료를 구할 수가 없어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다른 종족들이 지배층으로 군림할 때도 있고 인간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거나 강요받기도 한다. 문명 수준이 굉장히 퇴화됨. 어떻게 해서든 과거의 지구를 복구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게 꼭 등장하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혹하는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는 창작물마다 달라요. 강력한 오버 테크놀로지 아이템이 등장한다. 거래는 주로 물물 교환이다. 전쟁 후에도 메트로 사람들이 직접 탄약을 제조하긴 하지만 그 탄약의 질과 위력 등등이 전쟁 전에 군용 탄약보다 한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용 5.45mm 탄약이 화표로 쓰이기도 함. 원래 집회는 불 붙이는 데 씁니다. 폭력만이 유일한 법인 무법지대가 됨. 그래서 주인공이 싸움을 잘해 보통. 서부극에 반드시 보안관이 등장하는 것처럼 엄연히 법과 질서가 존재했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지만 미국 정부가 동부에 분명히 살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만큼의 완전 무법천지는 아니었다. 미 정부도 서부 개척시대에 난장판을 모르는 건 아니어서 악질 범죄자들만 전문적으로 사살하고 다니는 특별팀을 파견하기도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 넓은 땅이 어떻게 잡아, 그지? 서부 개척시대는 침착맨이 살기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다. 착한 민간인 마을과 이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무리가 꼭 등장. 이런 클리셰의 배경은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에서 약탈 조직의 피해를 봤던 민간인 마을은 두 가지 행동을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마을 자체가 조직화된 군대가 되어 정규군 뺨치는 전투력을 가지거나. 근데 그 서부 개척시대가 나치 시티. 동시대 뉴욕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벽돌 건물 위주의 도시와 목조 건물 위주인 개척촌의 분위기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뉴욕은 벽돌로 지었는데 여기는 목조로 지었죠. 1607년에서 1912년까지 계속된 개척과 이주, 전쟁으로 미국 영토가 완성되는 시기를 아메리칸 프론티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19세기 말 1850년에서 1890년 후기 서부 개척 시대까지 포함하는 서부 신화에서 1924년까지의 기간을 흔히 서부 개척 시대라고 정의한다. 건국주가 여기 열세주가 이렇게 있죠. 건국 열세주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영국으로부터 할양, 프랑스로부터 매입, 병합. 여기는 이제 멕시코랑 싸워서 얻은 건가? 뭐 이렇게 하고 쭉쭉쭉 병합. 여기 이만큼을 가져왔네. 엄청 넓은 데를. 치안 체계. 서부 개척 시대는 단기간에 광활한 영토에 많은 사람이 퍼져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치안의 문제가 크게 대두됨. 범죄자들이 많았지만 각종 창작물에서 묘사되는 것 같이 범죄자들이 휩쓸고 다니던 무법천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식민지인들의 고향인 유럽에서는 이미 빅토리아 시대부터 현재 우리가 아는 경찰 시스템이라는 게 정립된 지 오래라 그런 듯. 사실 범죄자와 민간인의 구분도 어려웠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돈 없고 백 없어서 서부로 온 미국인이며 손에는 총 하나씩 들려있어서 원 좋은 사람이 알박으면 민간인 마을이고 나중에 온 사람한테 꺼지라고 하면 민병되고 죽여서 털면 도적이고 산으로 가면 산적이고 말 타면 마적이고 광활한 서부에서는 마을 사람이 행인을 쏴 죽여도 행인이 마을 사람을 쏴 죽여도 알 방법이 없었다. 피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때그때 달라졌다. 이런 구도는 인구가 늘고 정책지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안정되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법대로 안 하고 그때그때 이제 일어나는 마찰이나 갈등을 누군가 해소해주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으면 주인 되는 거고 못 살아남으면은 리타이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거친 버전의 폴가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면 민간인 마을 사람 되는 거예요. 사실 무법자도 물 마시고 밥 먹고 잠을 자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인데다가 이런저런 보급도 필요하고 직업적 특성상 당장 내일 점심때라도 제대로 된 상대와 맞닥뜨려서 2승 로그아웃 할 확률이 인간인보다 몇 배는 높은 팔자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어디 숨어 지낼 돈이라도 털 수 있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지고 물류가 통하는 지역 근처라도 가기 마련이다. 그보다도 개척이 안 되는 개척 일선 지역은 25센트 소설에나 나오는 무법자 그딴 거보다 목숨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빡세고 팍팍했다. 아무튼 살아가는 게 힘들었는데 범죄자를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많이 역부족이었고 잡힌 범죄자들은 대부분 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법리 검토 없이 직결 심판을 받기 십상이었는데 흉악범들을 빨리 치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과실범이나 좀도둑 수준이면 의외로 별 처벌 없이 넘어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덮기도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라면 무조건 사형이었다. 빌리더 키드도 마지막에는 보안관에게 현장 살살 당했다. 이런 현상은 유목사회나 개척사회 등 영역이 아주 넓은데 민구 밀도는 되게 적은 이런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회에서는 범죄자가 도주해버리면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인프라가 부족한 사회에서 감옥 인프라라고 충실할 리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죽인다. 그리고 말도둑 놈은 엄벌에 처합니다. 아무튼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판사들이 범죄자를 재판하기에는 판사와 법원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서 마을에서 만약에 범죄자를 잡았어. 근데 마을에 법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얘를 언제 또 법원에 보내고 해. 말 태워가지고. 왜냐면 말 태워서 가다가 중간에 잠깐 한눈 팔면 도망가거나 데리고 가는 애를 죽일 텐데. 그러니까 순회 판사가 마을을 돌며 잡아놓은 범죄자들을 재판하긴 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고정된 것도 순회 판사가 한몫했다. 순회 판사가 보통 매달 첫째 날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판사가 출장 재판을 했어요. 출장 재판. 배민 판사. 콜 판사지 콜 판사. 콜택시처럼. 콜 떨어지면 오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을에서는 범죄자를 오랫동안 또 가두어두는 것을 또 다양한 문제로 꺼렸는데요. 비용 문제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일단 화가 나 있어서 몰래 와가지고 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또 구하러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얘를 살려두면은 뭔가 이벤트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판사 수는 적고 판사가 아무리 출장을 해줘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꺼려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부개척 시대의 유명한 로이빈 같은 인물은 텍사스주에서 치안 판사로 임명되고 주변 지역에 대한 강력한 통치력을 선보였으나 사실 법에 대해 공부해본 사람은 아니었다. 아무튼 그래서 직결 심판을 결국 이제 했겠죠. 미국이 상당히 발달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현실이었고 말을 훔치는 것은 높은 확률로 교수형 등 강력한 형벌이 집행되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기 때문. 그래서 20세기에는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자가용이 필수인 문화로 계승되었다. 그래서 이제 GTA가 나온 거죠. 그래서 법 질서를 유지하는 보안관이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지역은 넓고 인구 밀도는 낮아. 판사 수는 적어. 근데 처리는 해야 돼 법적으로. 그래서 보안관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알아서. 영화에서는 스토리 진행을 위해 보안관이 악당에게 힘없이 쓰러지고 개척 마을 주민들이 숨거나 굽신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서부로 진출한 개척민들 역시 적지 않게 전쟁을 겪은 베테랑들이었고 이때 당시에 살아있다? 라이센스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와도 이 마을 사람들이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싸움꾼인 거고 범죄자들은 법을 안 지키는 싸움꾼인 거고 그 차이예요. 전투력은 차이가 있어봤자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무법자들이 말을 타고 총을 휘두르며 나타나면 개척민들 역시 엽총이나 권총을 들고 나와서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맞서 싸워! 주민들에게 사살당한 무법자도 제법 많았다. 근데 무법자도 털어야 또 사니까 또 목숨 걸고 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서 치안을 지키던 경험이 이러다가 혼란스러운 틈에 이웃 주민도 죽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약간 내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 서로 이제 마을에 있으면은 갈등이나 뭐 이런 분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리스크가 있잖아. 진짜 막 극단적으로 싸워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또 친한 사람들이 있고 복잡하게 있으니까 죽이고는 싶은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강도가 한번 마을에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겸사겸사 강도 막으면서 겸사겸사 각자 집으로 가는 거야. 큰 리그 안에 또 작은 리그가 열려. 1대1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현대로
이어져서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게 한몫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막 총기가 이렇게 막 많은 이유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때 자기를 지키던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게 마인드가 박혀 있다는 거야. 총이 없으면 뭐 나를 어떻게 지켜? 서로 없으면 되잖아. 그 개념을 생각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총 없이 사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다 총이 없으면 안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근데 이미 깔려가지고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가 너무 설치면 미국 연방보안관이라고 쓰고 인간 백정이라고 읽는 국가 공인 살인 전문가들이 들러붙었는데요. 이들은 연방정부 법무부에서 임명하는 파견하는 연방보안관인데 현대 FBI나 USMS 같은 제대로 된 경찰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장에 살인에 이골이 난 군인 출신들이었다. 연방보안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마샬스 서비스. 이 사람은 경찰이 아니고 사람 죽이고 막는 거에 이골이 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북군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고성능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무법자들을 사냥하듯이 쫓아다니 소탕을 했다. 참고로 무법자들 역시 민병대나 의용군 출신이었으므로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것이었다. 사실은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 보안관도 무법자들도 둘 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 그들만의 리그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몇몇 서부국에서는 이런 구도로 대놓고 가져다 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대결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실은 둘 다 전후 사회에 적응 못하는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처지가 같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 요거 일본 패도령 떨어졌을 때 사무라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깡패되고 그런 설정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바람의 검심도 그렇고. 당시 유명했던 무장강도단 두목 제시 제임스의 경우도 이에 속했다. 뭐지? 제시 제임스? 눈이 왜 이렇게 무섭지? 외계인 같지? 근데 두목 같진 않다? 제임스 영거 갱단의 두목, 와일드 번치를 이끌었던 부치 캐시디, 빌리 더 키드와 함께 서부 개척 시대를 대표하던 무법자들 중에 한 명. 1만 달러였습니다. 현상금. 오늘날 가치로 27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 되겠네요, 지금. 당시 미주리주의 주지사 토마스 크리텐덴이 취임식에서 제시 제임스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는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특급 범죄자였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형이었던 프랭크 제임스와 함께 연합계 게릴라 활동을 했고요. 전후에는 아메리카 연합에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연합 군 출신의 병사들과 함께 미, 중, 서부를 중심으로 강도와 약탈을 벌이던 제임스 영거 갱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연방 정부가 감시하고 탐정사무소에서 추적하고 핑커톤 전미 탐정사무소. 근데 탐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은 뭐 미행 이런 건데 패 죽이고 다녔나봐? 핑커톤 전미 탐정사무소의 추적. 그리고 미네소타 은행 습격하다가 실패했나봐요. 그래서 대부분 인원이 사망하면서 그래서 새가 약해지고 새로운 갱단원을 모집하던 중 다른 무법자였던 로버트 포드가 등 뒤에서 총 쏴서 사망함. 죽인 이유는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서. 로버트 포드도 똑같은 이유로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형은 한 목장에서 카우보이로 일하면서 관광객들한테 동생과의 썰을 풀면서 장수했음. 서부국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인물이고 제시 제임스는 강도짓을 할 때마다 자신과 갱단원들을 로빈후드와 같은 의적으로 포장해 가난한 이들에게 연방정부에게서 노력한 돈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 때문에 초창기 서부국에선 그를 안티히어로로 묘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예제를 유지했던 남부연합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한 실상이 알려지고 사실상 내용도 조폭 미화물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흔해 빠진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좀 약간 의적같이 돼 있었나봐요. 이미지가. 아무튼 이랬습니다. 제시 제임스. 그리고 치안력이 강화라 미국 영토 전역을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핑커톤이라 불리는 일종의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범죄자들을 추적하기도 했다. 연방보안관은 원피스로 치면은 해군. 이거는 이제 조니와 요삭, 롤로노와 조로 뭐 이런 거지. 물론 뛰어난 총잡이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현상금 사냥꾼들도 존재했지만 압도적인 정보망, 각종 지원 문제로 대부분 핑커톤 사무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한 건가? 사립탐정사무소 겸 경호업체 겸 사설군사업체 현상금 사냥꾼 일도 겸업했다고 합니다. 시카고 최초의 형사였던 앨런 핑커톤이 핑커톤 전미 탐정사무소를 설립해가지고 계속 하게 됐나봐요. 최전성기 때는 미국 군대보다 고용된 탐정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탐정들이 각지에서 사건 수사, 요인 경호, 시설 경비 등을 했으며 상술한 이유로 전투력도 상당해 오하이오에서는 준군사 조직화된 탐정들이 위험하다며 탐정사무소 개설을
금지했을 정도였다. 우리는 탐정하면 코난에 나오는 유명한 씨가 생각나는데 전투력도 상당. 근데 유명한 씨도 전투력 상당해. 유도 에이스였어. 그래서 여기 소속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선상금 사냥꾼들이 많았다. 미국 군대와 보안관보다 그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최전성기를 겪게 되면서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추적했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핑커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명성을 얻게 됐으며 와일드번치 같은 악명 높은 유명 갱단들을 소탕하면서 그 명성이 더 높아져 미국 정부의 사설 군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핑커톤도 이제 등장하는구나. 서부극에. 그죠? 마을에 보안관도 있고 연방 보안관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범죄자 잡으러 핑커톤도 있고 그래서 뭐 핑커톤과 연방 보안관에 또 약간 힘싸움이 또 있을 것이고 보안관과 연방 보안관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핑커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잡아서 해야지 현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보안관하고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서로 막 방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단골 소재겠죠. 그리고 이러한 치안의 부재를 악용해서 부유한 지주들이 위와 같은 용병을 고용하여 정착한 이들을 무력으로 쫓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이미 있는데 핑커톤 탐정 사무소 인력을 고용을 해서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쓰겠다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나 봐요. 존슨 카운티 전쟁이라고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존슨 카운티에서 발생한 내전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망자 수는 수십 명으로 적지만 추방으로 인해서 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쫓겨나 거짓골로 몰락하는 등 여파가 장난 아니었음에도 철저하게 묻혀진 더러운 사건이다. 개척지를 엄청 차지한 선 이주민들 그리고 후발 개척자들 협박 강압적으로 내쫓으면서 이들과 갈등으로 용변 및 온갖 갱 조직까지 고용하면서 서로 싸우고 달려온 연방군의 기병대까지 참전한 내전이다. 이 와중에 미국 유력 언론들이나 정치권은 당연히 강자인 부유층 선 이주민들을 편들면서 폭동이라고 규정하여 연방군을 파견하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총을 든 이들을 학살 및 체포하고 이들을 강제로 땅에 내쫓아버리면서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뭐 그런 건가? 먼저 도착해서 여기저기 다 점령을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리를 까니까 밀어버렸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중립적으로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은 건 책으로 나온 뭐 이거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쓴 것이어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힘없는 서민들을 폭동 테러범이라고 매장한 걸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존슨 카운티 전쟁에 대하여 지은이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기에 가장 잘 그려낸 책으로 평가받지만 정부로부터 출판 금지를 당해서 한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지가 풀렸습니다. 머선은 이 책으로 인해 정계에서 아주 찍혀 매장되었고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거 이제 고발하는 게 엄청난 용기인데 이런 걸 이제 책으로 써서 알렸지만 죽고 나서야 금지가 풀렸다는 점. 오원 위스터가 쓴 1902년 소설 버지니아는 반대로 지주들이 약자이고 폭동을 일으킨 이들이라고 개척자들 악랄하게 묘사하여 논란이 됐지만 이 소설 자체가 여러 단편을 모았고 서부 시대에 대해서 잘 그려낸 소설로 평가받게 꼭 악랄한 선전소설은 아니긴 하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땅을 엄청 많이 차지한 지주들이 약자로 묘사가 되고 개척자들 폭동을 일으킨 이들이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줄거리는 보수층들이 좋아라 해서 제법 잘 팔렸고 영화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에 나온 존슨 카운티 전쟁 부분에 대한 영상화를 꺼려서 다른 단편들이 영화 및 연극으로 나왔습니다. 저주받은 걸작 천국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나봐요. 포스터 멋있다. 헤븐스 게이트. 이탈리아계 감독 마이클 치미노가 야심만만하게 만든 이 서부물은 1892년 와이오밍주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작은 전쟁이라고 썼지만 미국에서 아주 대놓고 존슨 카운티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난 아닌 사건. 사실상 내전이자 학살 사건이었어. 이 사건은 미국 원주민들을 대거 학살하고 깃발을 꽂은 거죠. 뒤늦게 황무지를 개척하는 소규모 농장주들을 강제로 내쫓고 그들이 일한 것을 약탈하던 사건에서 시작됐는데 총 들고 맞서자 거대 농장주들이 아예 용병들을 잔뜩 고용하면서 그리고 연방정부도 거대 농장주의 편을 들어서 다 쫓겨났다. 근데 만약에 도착해가지고 깃발을 막 꽂아놔. 다 우리 땅이라고 쳐. 그러면 이게 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민은 원주민인데 그거는 뭐 일단 뺏었으니까 아무튼 원주민을 이제 밀려났고 이제 대지주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이 꽂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요게 뭐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서부 개척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무장과 자금이 생겨가지고 핑커톤이 미국 정부를 위협하는 눈의 가시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 의회와 연방 정부 그리고 주정부 주도로 국가 공권력인 미국 경찰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경찰의 규모와 권한이 크게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핑커톤의 이권이 줄어들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금 사냥꾼들도 사양산업이 되었다. 이거 재밌네요. 서부 개척 시대. 법의 힘이 닿지 않는 시대.
왜 읽었지? 아 이거 작은 사회가 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되게 똑똑하고 잔인무도하고 아무튼 그런 애가 나와. 근데 보통은 걔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뭔가 좀 약간 나사가 빠진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서 주인공이 처단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통조림이나 이런 것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귀하고, 사실 통조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는 이상 거의 무한정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산소가 차단되어서 혐기성 세균이 보툴리노스균이 증식할 수도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부풀어 있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희생자가 등장하면은 주인공이 꼭 목숨줄을 끊어줘. 그죠? 안락사를 시키죠. 워킹데드 게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총으로 죽일지 뭘로 죽일지, 그래서 총알 아까워서 다른 걸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남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막장이 돼버리는 세계와 대비되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연약한 모습에서 역설적인 매력인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들만 남은 공동체는 교육이 이제 없기 때문에 급격히 원시화되어 거의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적응을 잘해 어른 뺨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 15소년 표류기. 그죠? 나 옛날에 되게 유명했거든, 15소년 표류기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귀신같이 사라지더라. 왜 그런 거야? 유명해요? 아, 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거 필독도서였나봐. 되게 많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거 언급하는 걸 못 본 것 같아. 구시대 잔재를 보고 사람 이름을 짓기도 한데, 포스트맨에서는 링컨 포드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그거잖아, 배트맨 빈 슈퍼맨. 쇠고랑이야? 징역 간지도 몰랐네? 백수라고 해. 왜 23살 청년이라고 하면 되잖아. 23살 백수 청년의 이름은 배트맨 빈 슈퍼맨. 특이한 이름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인 온라인 스타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토론토 입국 시 이름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 싱가포르 남부 한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친형 누라지만 슈퍼맨의 현금 인출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슈퍼 배드가 됐대. 마약 복용과 절도 혐의로 2년 9개월 받았대요. 자유의 신상은 자주 반파됨. 맨날 뭐 똑같이 그 뭐야, 브라질 이렇게 된 거, 이것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안아줘요 예수상 그거 무너져야 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비 뭐. 내가 좀비물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무슨 아프리카의 종교에서 사람을 좀비화하는 뭐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였었거든. 근데 이제는 뭐 바이러스가 되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죠. 좀비 아포칼립스는 여러 장르를 결합하기 쉽다. 게임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 강시랑 비슷한 거야. 강시는 왜 그게 안 되고 좀비는 왜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거야? 강시가 더 간지나는데. 강시 미쳤단 말이야. 막 강시 뻣뻣해서 별로야? 강시도 팔 접을 수 있는 강시 뭐 하면 되잖아. 좀비물 진화한 것처럼. 원래 이렇게 싸울 때도 막 무협같이 막 이렇게 막 싸워, 막 이렇게 팍팍 찌르고 막. 그게 왜 강시? 좀비도 마찬가지야. 좀비가 막 달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달리잖아. 강시도 당연히 진화하지. 강시는 굳은 시체라는 뜻이고, 사후 강직 또는 미라처럼 썩거나 부패하지 않고 굳었다는 의미. 강시의 유래로 왕심린 씨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많았던 청제국 시절 청나라 기병대 공격으로 학살을 당해 죽은 적군의 시체는 계급이 높다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나 계급이 낮으면 그냥 불태웠지만, 전투 중 전사한 아군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고국으로 옮겨서 정중히 장사를 지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긴 대나무 2개를 시체의 양 겨드랑이 부분에 끼우고 줄로 엮어 양 끝에 두 사람이 어깨를 짊어지고 운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보면 팔을 들고 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강시의 유래가 됐다는 거. 근데 아군의 시체인데 고국으로 옮긴다는 게 뭐야? 아, 다른 나라로 쳐들어갔을 때 아군이 죽었어. 그러면은 들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대나무에 끼워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야.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목검. 복숭아 나무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배면 아주 잘 배워서 팔다리가 뚝뚝 떨어진 연출도 보입니다. 강시 중에는 매우 드물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과 공존하며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착한 경우는 콩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한국에서 마음대로 지내는 이름입니다. 착한 강시는 콩시예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에마 강시라든지 별별 에로틱 강시 영화도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아이큐 점프 등 당시 발매된 만화 잡지에서는 2작품 중 한 작품에는 강시 관련 설정이 있었다. 강시 영화의 선구자격으로 홍콩 영화 강시 선생이 있음, 공포 영화, 초자연현상, 아무튼 이런 붐이 있었는데 강시 소재 역시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 당시에는 고스트 스위퍼나 유유백서 등 오컬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화에. 고스트 스위퍼 진짜 오랜만이다. 고스트 스위퍼 알아요? 얘 남자 주인공이 호동이었는데, 호동. 얘가 컷인. 그림이 이때 당시 딱 그 그림체가 있어. 어설프게 기모노를 한국어로 바꾸거나 지나가던 자이드 전투기에 새겨진 라운델이 어설프게 한국 공군 태극 라운델로 고쳐져 있음. 옛날에는 그렇게 막 많이 바꿨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만화인 줄 알고 있었어. 이거는 새로 나온 버전인가 보다.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게 이때 그림체의 느낌이 안 살아. 이 찰진 느낌이 아니야. 내 개인적 취향은 이쪽. 지옥선생 노베도 좀 이렇게
요런 그림체. 의외로 다른 만화 패러디가 많은데 울트라맨이라던가 멋지다 마사루라던가 도라에몽이라던가 바람의 검심이라던가 꽤 여러가지 패러디가 나온다. 네임드 요게 있어요. 설녀라고 있습니다. 설녀. 얘가 이제 원래 그냥 컷신인데 지옥선생 누베한테 걸려가지고 계속 따라다닐 거야. 설녀 이렇게 됨. 누베랑 결혼했나봐. 애들 봐. 그래서 이 지옥선생 누베 팔이 악마 손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요걸로 귀신 잡는 거예요. 이거 노출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컷신들이 막 공격하면서 옷이 찢어져요. 자꾸. 야, 씨, 고스트 스위프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잡지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있었거든. 그림은 너무 이쁜데 그때 당시에 내 단행본을 못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어.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왜 여기 온 거냐고요? 원래 그래요. 나무위키 특징이에요. EMP만 한번 볼까? 궁금하다. EMP 뭐지? 전자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벌어진 뒤 살아가는 인류를 그리고 있음. 그래서 18세기 잘 쳐져야 초보적인 증기기관을 운영하던 19세기로 돌아간다는 말. 특징. 좀비 아포칼립스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발생 전조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자연재해나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에 비해서 이쪽은 대비책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전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동차도 굴러다니고 발전기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전기도 쓸 수 있지만 EMP 아포칼립스는 구식 아날로그 자동차가 아닌 이상 모든 자동차도 사용할 수 없고 비행기는 물론 발전기도 정지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살아야 된다. 농업 기술이 30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70억 인구 중 60억 명은 굶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짐. 그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전 세계 전기가 모두 끊어지면 당시 시점에 운행 중인 모든 항공기의 추락이나 생명 유지 장치 작동 중지로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품에서 묘사하는 EMP의 위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 진공관 정도의 부품만 해도 EMP에 그다지 약하지 않다는 것. 아무튼 이게 있습니다. 이브 온라인 이 게임이 서버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해요. 근데 와우나 이런 거 보면 막 사람이 막 팔도 이렇게 하고 막 때리고 막 스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우주선이잖아. 팔이 움직일 일이 없는 거야. 우주선 그 모델링만 있으면. 그리고 주위 배경도 우주잖아. 그냥 까매.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로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무슨 재미로 하냐면은 내가 느낀 거는 과몰입 잘하는 사람이 재밌어요.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유저 막 등쳐먹을 수도 있고 해적질도 할 수 있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계에 점점 몰입할수록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몰입을 잘 못하겠더라고.